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시죠. 나는 무슨 병으로 죽게 될까? 누구나 죽잖아요. 안 죽을 수는 없죠.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혹은, 나 요즘 왜 자꾸 살이 찌지? 나 정말 물만 먹는, 그럴 일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자꾸 살이 찌는지. 혹은, 나 요즘 나 원래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 뭐 이런 진단을 받아보신 갱년기 언니들 계실 거고요. 또 밤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잠을 자다 깨다 뭐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자다가 화장실은 가는지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장 리더님이 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의 비밀도 오늘 얘기를 쭉 들으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거예요. 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잠도 잘 자고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혹시 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이 컨디션과 무슨 상관? 상관 있지. 자, 여길 보라고. 사람 몸속 약 39족의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신진대사, 면역, 신경, 소화 등에 관여하거든. 근데 우리 몸속 미생물들의 80%가 장에 몰려 있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 몸 건강의 토대라고 하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광해라는 영화 보셨죠?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그런데 이 광해라는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매화트를 대령해라 라고 얘기하죠. 임금님이. 사실은 임금님 아닌데, 그쵸? 저작거리에 있던 임금님과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러면 신하들이 이렇게 임금님의 변에 냄새도 맡고, 임금님이 그 매화트를 대령해서 뭘 해요? 매화를 놓으세요. 매화. 매화가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하는 그거예요. 같은 거. 임금님의 것은 특별히 매화라고 불리웠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맛도 보고 어이가 참 몹쓸 직업인 것 같아요.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변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2022년 4월 1일자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예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실렸냐면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인간 유전체의 정보 남은 퍼즐 조각 모두 찾았다. 남은 퍼즐 조각.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다 완성이 안 됐던 걸 최종적으로 완수한 게 2022년 4월이라는 거예요. 원래 게놈 프로젝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인간의 유전체 23쌍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건데 그게 90년부터 시작했대요. 1990년. 그쵸?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유전자의 어떤 비밀을 풀어서 유전 질병이나 뭐 노화나 이런 걸 규명하겠다고 과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03년까지 하다가 포기. 8%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진도가 나갈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2024년, 22년 4월에 드디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2019년부터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다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갖고 이제 또 막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법을 발견하고 유전자의 작동 원리나 유전병, 인간의 다양성이나 진화 이런 것들을 다 규명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수가 됐을 때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겠죠. 실제로 뭐 하루 100만 원 이하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졌어요. 미래가 쫙 밝게 열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초파리의 유전자가 2만 개 정도 돼요. 초파리가 이제 유전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생명체인데 이게 세대가 한 10년칠 정도로 되게 짧아요. 인간은 20년, 30년 이렇게 한 세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연구하기도 쉽고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 초파리의 유전자는 2만 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유전자도 2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럼 초파리나 인간이나 유전자 수는 같잖아요. 유전자로 설명이 안 되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고도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등 생명체잖아요. 초파리는 할 수 있는 게 나는 것과 싹싹 비는 거 외에 뭐 먹는 거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찾았냐. 인간 형체 말고 인간의 유전자 말고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는 미생물이나 그 미생물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른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면 제2의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밝혀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얼마 안 됐어요. 2010몇 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수는 인체 세포 수의 2배고요. 유전자 수로 치자면 100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어쩌면 미생물이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일지도 몰라요. 혹은 뭐 공생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유전자로 보자면 훨씬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걸로 우리가 뭔가 비밀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길을 떠나죠. 인간이.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즘 예전에는 무슨 유산균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무슨 신바이오틱스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와 공생하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얘기해요. 미생물 군집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것과 게놈 유전체의 합성어래요.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전자가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와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초점 맞추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 장내 유익균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는 못 살죠.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유익균의 증식 인자가 반드시 있어줘야 얘네가 잘 살아요. 그러면 살아서 뭘 하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익균의 대사 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뿐 아니고 그거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와 그것들로 인해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조합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프로바이오틱스만이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스 당연히 필요하고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2의 게놈, 제2의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핫할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빌 게이츠라는 분,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분이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1번이 치매 치료제. 치매이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우리가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장수 노인들 많으시고 하다 보니 멀쩡한 정신 상태로 지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한다. 대박일 거야. 또 하나는 또 암 환자 너무 많잖아요. 3명 중에 1명 암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또 핫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예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점하는 헬스케어 파트의 선두주자가 결국은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냐.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매일 매순간 변해요. 우리의 유전자 한번 갖고 태어나면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 색깔, 머리카락, 뭐 직모냐, 곱슬머리냐, 혹은 혀가 안으로 말리냐, 바깥으로 말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전자거든요. 그런 유전자들은 한번 갖고 태어나면 안 변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도 하죠. 왜 이렇게? 뭐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애들은 바뀌어요. 제2의 유전체. 유전자는 못 바꾸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 아시죠? 이 배우가 한참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섹시 스타잖아요. 그쵸? 그런데 과감하게 본인의 가슴을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의 아이들이 유방암으로 엄마가 사망한 그런 미래를 보내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유방 절제술을 했고요. 찾아보니까 난소 절제술도 했더라고요. 같은 유전자인가 봐요. 브레스트 캔서 CA1인가 뭐 그런 유전자던데, 그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거고 난소암에 걸릴 거고, 그래서 유방도 절제하고 난소도 절제하고, 그래서 걸릴 확률을 87%에서 5% 낮췄대요. 유전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전자가 있으면 언젠가는 걸려요. 그걸 못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래머러스한 배우도 모든 걸 걸고 절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안 잘라내도 돼요. 그냥 유지해도 돼요. 바꿔내면 되기 때문에 내용물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요 여인들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까만색 쭉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1번부터 6번까지 거의 동일해요. 사람은 달라도 유전자는 거의 동일하고요. 얼마큼 차이가 있냐면요. 이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부분,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에 아주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요만큼만 달라요. 대동소이해요. 뭐 키가 크건 키가 작건 예쁘건 덜 예쁘건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전자의 차이는 그만큼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다양한 색깔의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보이실 거예요. 양도 색깔도 종류도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유전자의 차이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훨씬 크다. 훨씬 크게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는 형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요, 같은 사람이지만요,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서 혹은 각 시기에 어떤 뭐 건강한 상태냐, 뭐 영양이 불균형하냐, 항생제를 먹었냐, 아니 뭐 아이인 경우에도 뭐 이유식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느냐, 뭐 모유수유를 하고 있느냐, 뭐 비만이냐, 건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할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들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려진 것들만 보면 1번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준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우리 왜 유익균이 들어감으로써 뭐 소화도 잘 되고 장 환경이 좋아진다는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두 번째 뭐 항생제 내성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점점 생각지 못했던 파트까지 쭉 연결이 돼요. 면역, 피부, 식품 알러지, 혈압, 당대사,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아토피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비만 치료 또 면역력 그리고 류마티즘의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 류마티즘이야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예측할 수 있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뿐 아니고 위암이나 간암, 폐암, 대장암 이런 흔한 암들의 진단도 90% 정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할 수 있대요. 또 힘들게 조직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CT 찍고 이런 거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또 식욕과 기분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의사 결정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좀 소름이 돋아요. 제가 고등 생명체잖아요. 복잡 다단한 의식을 갖고 있는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저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항생제 많이 먹고 어릴 때 자꾸 아파갖고 병원에 가고 막 이랬던 애를 키운 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왜 이렇게 입이 짧을까? 얘는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것들을 안 먹을까? 속상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를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싶을 것 같고요. 엄마가 건강을 위해서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만 이 아이의 장 속에 어릴 때부터 자주 먹었던 항생제로 인해서 장내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이러면 얘가 먹고 싶은 것과 상관없이 입에서 받아들이는 건 육류일 수 있다는 거죠.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채소가 아니고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는 건강의 기본. 그래서 파킨슨병 이것도 미생물 생태계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즘 한간에 핫한 이상한 변호사 아는 분들 아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귀여운 변호사로 나오는 그것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크론병,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직장암, 대장암, 뭐 당뇨, 비만, 간경변, 만성 신장병, 천식, 뭐 건선 아토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전자를 연구할 때는 게놈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유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수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환 13개 중에서 12개 정도는 인간의 유전자보다는 미생물 유전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하고 이스라엘 와이즈맨 연구소 공동 연구에서 나온 얘기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가시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장내 미생물군과 건강이라는 테마로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읽은 건 아니고요.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영어로 쫙 써 있어서 요거를 달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한 상태라면 첫 번째 짧은 사슬 지방산이 감소할 거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TMAO 생성 증가,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트리메틸아민이 왜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적색육, 붉은색 고기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뇌졸중이랑 심혈관 질환, 강력한 예측인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거나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LPS도 생성이 증가한대요. 이게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물질인데 얘는 세포 내의 독소나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의 대표적인 거고 왜 그 병원에 들어갔다가 막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이런 예가 가끔 있잖아요. LPS 생성이 증가되면 폐혈증이나 폐혈증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생겨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일 때 이런 물질들이 생겨서 이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인슐린 저항성,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강상의 문제고요. 그러면 거꾸로 건강한 미생물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염증 위험도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도 있어서 당뇨로 되지 않을 거고 장내 염증도 줄어들고 지방 대사도 좋아지고 신장 독성도 감소되고 항산화제 생성 증가, 짧은 사슬 지방산 증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냐 균형을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되는 건강상의 위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분변 이식 들어보셨죠? 이식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분변 이식이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처음 연구된 건 이런 거였어요. 뚱뚱한 사람의 변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한 사람의 변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디다가 이식해요? 실험실에 있는 쥐에 이식을 해요. 그리고 얘네한테 뭘 먹이냐면요.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이. 어때요? 보기만 해도 건강할 것 같은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였더니 이런 차이를 나타내요. 아무리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먹어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뚱뚱한 사람의 분변에서부터 나온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쥐라면 얘도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일 수 있어요. 네. 분변 이식은 처음에 어떻게 적용하게 됐냐면 분변 이식은 이런 단계를 거친대요. 여기 보시면 1번 건강한 사람 변에서 정제를 하고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알약이거나 액체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콧줄이나 입을 통해서 줄을 넣어갖고 식도를 통해서 줄을 넣어서 장으로 바로 집어넣어 주거나 혹은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장으로 이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처음에 했던 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라고 장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가 됐나 봐요. 우리나라에 연간 한 1만 명 정도가 이런 감염증에 걸린대요. 사망률도 6.8%인데 낮은 편은 아니고요. 6.8%는 100명 걸렸으면 6, 7명은 사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건 재발률이 30%예요. 게다가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는 한번 일단 이런 증상이 걸리면 60% 이상 다시 재발한다고 하니까 피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데 1950년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걸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항생제로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게 다시 이슈화가 된 게 슈퍼박테리아. 아시죠? 항생제가 개발되고 세균들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 세균들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더 강한 세균이 등장했고 걔네를 처리하기 위한 더 강한 항생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죽지 않는 항생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감염됐어. 그러면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기 때문에 분변 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 밖에 또 똥으로 정신병도 치료한대요. 이게 연관이 되세요? 변으로 정신병을 이거 2022년 3월자 그 기사예요. 최근 기사인데요. 영국에서 2020년 정신과 의사 러셀 한톤이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던 여성에게 남편의 건강한 대변을 이식했대요. 남편은 정상이고 와이프는 양극성 장애. 그래서 이 장애 때문에 약물도 12가지 이상을 먹고 있었고 입원도 10번이나 하고 체중이 약의 부작용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던 부인에게 남편의 변이 이식이 된 거죠. 그랬더니 양극성 장애 증상이 사라졌고요. 체중도 33kg나 감량이 돼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대요. 사실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는 약으로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변이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 대학의 고든 파커 교수가 이번엔 어떤 청년에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했대요. 근데 이 청년은 10대 때 이미 양극성 장애를 알았고 약물도 무지 많이 먹어봤지만 낫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변 이식을 통해서 약물을 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ADHD 증상도 줄어들었대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특히 정신과적인 질환은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 혹은 찢어졌어. 찢어졌으면 꿰매면 되고 부러졌으면 붙이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암이야. 그러면 암세포를 도려내면 어떻게 치료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적인 문제는 잘 진전이 없고 온 가족을 다른 삶을 살게끔 하는 게 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논문인데요. 장내 환경 개선과 신장 건강. 그래서 이게 2020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래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요 무균쥐예요. 균이 없는 애초에 실험실에서 태어난 무균쥐에게 급성 신장염을 유도했어요. 얘가 신장염이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의 장벽의 기능이 없어지고 염증이 늘어나고 그 얘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의 변화가 됐대요. 신장병, 콩팥의 병을 만들었는데 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더래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이 신장병에 걸린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쥐에게 또 이식을 했대요. 얘는 신장병 없던 애요. 콩팥병 없던 애인데 건강한 쥐도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연구가 장내 환경의 조작이 신장병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논문인가 봐요.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그런 영향들을 미쳐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어디에 있냐? 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입에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입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침에 있어요. 침에. 그래서 침은 원래 소화 효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도와주고 또 침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살균도 해주고 세균도 억제해주고 충치도 예방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밖에서 파는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무 정책적이죠. 아무튼, 가그린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싹 죽일 수 있어요. 또, 입 말고 우리 몸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장벽 이렇게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잡혀 있으면 피부라는 게 원래 1차 면역 체계예요. 물리적 장벽. 근데 물리적 장벽도 이 pH 4.0에서 4.5에 딱 pH가 잘 맞춰져 있을 때 건강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면 외부의 자극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pH 4.0에서 4.5 맞춰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약산성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산성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필수 요소가 균형 잡힌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는 거고요. 또 있죠.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기관, 질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뭐가요? 락토바실러스. 락토바실러스라는 젖산을 만들어내는 그 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젖산균이 유익한 젖살균이 적절하게 있어서 이 pH를 4.0, 4.5를 맞춰줘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유독 방광염 이런 거 많이 걸리죠. 방광염 한 번쯤은 걸려보셨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거나 뭐 여러 가지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대장에 있는 균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 질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요. 4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멀스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도를 타고 뭐 자궁을 타고 들어가서 방광에 염증을 생기기 때문에 질염도 생기고 그래서 방광염, 질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딱 붙여있는 옷 입지 말고 또 너무 피곤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도 이 면역력이 깨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주는 거죠. 입으로. W 유산균 나왔잖아요. 그 W 유산균이 하는 게 그래요. 아니, 질 유산균을 어떻게 락토바실러스가 살도록 하지? 좌약을 쓰나? 물론 좌약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말고 불편하잖아요. 말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으면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나가는데 모두 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찍찍찍 이동을 해서 질에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정착을 해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입으로 먹으면 이 유익균이 여기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5일 전후예요. 짧아요. 금방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주는 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여성 건강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장에 있어가 아닌데 어쨌든 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39조 마리 중에 38조가 장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장에 있고요. 그중에 특별히 97%는 대장에 있어요. 소장인 줄 아셨죠? 락토픽 때문에. 유산균 때문에. 유산균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유산균. 유산균은 소장에서 일하는 애예요. 소장이 물론 길어요. 소장은 우리 몸 전체 장의 길이가 한 11m다 한다면 한 9m는 소장이고요. 겨우 한 2m 정도가 대장이에요. 대장이 훨씬 작은 부피를 차지하죠. 그렇지만 미생물들은 대장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대장에서 있는 미생물들은 이름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비피도 어쩌고 저쩌고 예요. 그래서 비피도 어쩌고 저쩌고가 붙어 있는 그 균주들이 대장에 도움이 되는 균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유산균은 유산을 만드는 균, 락토바실러스를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먹는 전체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유산균이라고 이제 통칭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유산균 분별하지 않고 한다고 치더라도 락토가 붙어 있는 애는 어쩔 수 없어요. 소장에서 일하는 애예요. 비피도가 들어있는 걸 먹어줘야 우리 몸 전체에 필요한 균을 제대로 먹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97%를 관리하려면 비피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피도가 들어있는 유산균 제품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장 건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뿐 아니고 마지막 한 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아까 얘기했죠.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 분변 이식을 통해서 치료가 돼. 왜? 왜냐하면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해요. 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우리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세로토닌, 감정 호르몬이잖아요. 감정은 여기서 느껴요. 장에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뇌에서 느끼는 행복 호르몬의 95%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장에서 일할까요? 아니고요. 뇌로 이동을 해요. 장뇌 연결 축을 따라서. 그래서 양극성 장애도 분변 이식을 통해서 뇌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장청, 뇌청,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던 그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청, 뇌청. 근데 그건 알죠. 화장실 오늘 못 갔어. 못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못 갔어.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3일씩이나 못 갔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고 심하면 감기로 알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비올 것들은 빨리빨리 비워야 되거든요. 변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변비 혹시 있으시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제가 여태껏 떠든 게 여기에 이 영상 하나로 다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죠. 마이랩, 바이뉴클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드디어 제안을 했어요. 6가지 세트로 만들었고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장내 환경이 다르고요.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다 다르고요. 그게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분변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HM 파마라는 회사에서 뭘 해주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생물을 분석해주고요. 걔네들이 만들어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분석을 다 해줘요. 이거 2가지 다 해주는 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국내에선 유일하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둘 다 분석할 수 있는 회사는 이 HM 파마라는 회사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HM 파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긴 했는데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와 대사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회사고요. 여기 있는 이 CTO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비렐름 호짤펠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69년부터 미생물 연구하셨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생물 연구를 하신 거죠. 그 세월 동안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있는데 아직 이만큼 살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미생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분이 CTO로 있고요. 국제미생물학회 연합회 회장이시고 뭐 논문 편수만도 SCI급 논문 편수만도 막 340편 정도 있으시고 뭐 휘하의 석박사들도 막 120명 배출했고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끝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장내 미생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뉴트라이트는 또 어때요? 86년 전통의 뉴트라이트예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분석은 이 회사가, 솔루션은 뉴트라이트 사가. 이보다 더한 조합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기계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회사고요. 뭐 이런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스크리닝을 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저도 해서 이제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테스트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키트를 등록을 하고 반드시 설문을 하고 수거 신청까지 다 앱으로 하셔야 해요. 등록 안 하고 체변만 해갖고 띡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수거 신청까지 해놓고 수거 신청한 하루 이틀 전에 체변을 하세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체변할 수 있는 그 시트지가. 그리고 변인데 이해를 어떻게 그 난감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정말 감쪽같이 위장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내놓을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키트를 수거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필름통보다 좀 큰 통이 있고 그거를 딱 고정할 수 있는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비닐을 포장해서 봉투에다가 주소가 있는 봉투에다 딱 넣어갖고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바로 신속하게 수거를 해가나 봐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수령하는 데까지 한 5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오늘 드디어 이제 레포트를 받았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메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안을 해주고 뭐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가이드를 주는데 저는 지난주에 메일로 이제 분석 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이 SOP로 주문을 해서 저에게 처방된 솔루션 1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면 분변을 채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고 일단 이 분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알아야겠죠. 이 사람이 어떤지 상태를 확인하고 6개로 나눠요. 그래서 아바타 장 환경에서 여기에다가 6개 솔루션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 5주 정도 이제 배양을 하고 나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처리되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지 분석을 다시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다시 레포트를 해서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제장에서 5주를 배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뭔가 오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또 시료를 다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기다리시면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솔루션을 딱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솔루션이 뭘 의미하는지 리포트를 제가 받은 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얘기해줘요. 얼마나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유익균과 유해균을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장내 유익균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듯이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일하는 애,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일하는 애. 그래서 이제 락토바실러스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그냥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 있고요. 보니까 비피도박테리움 이거는 유익한 물질을 다량 생성해서 장세포를 건강하게 한다. 유익한 물질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느냐? 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대장에서요. 누가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를 뒤에서 이제 볼 거고요. 또 장내에 유익균이 얼마큼 있는지도 분석해 주고요. 장내에 또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도 분석을 해 주거든요. 장내에 유해균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유해균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장내 유해균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문제가 생긴 분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내 균형이 깨졌을 때예요. 그래서 유해균으로는 이런 종류들이 있대요. 뭐 말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어떤 리더님의 그 분석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유해균이 딱 하나 검출이 됐는데요. 박테로이데스 후가릴리스라는 요 4번째 있는 균주가 발견이 됐대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가끔 설사하고요. 가끔 배 아프고 그렇대요. 그 가끔이 어느 때요? 본인의 균형이 깨졌을 때예요. 생활 균형, 뭐 스트레스, 내지는 먹는 식생활로 인해서 뭐 먹거리 균형 이런 게 깨지면 바로 얘네가 잠잠하게 있다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더라도 장내 균형이 잘 맞춰져 있으면 나에게 문제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좋겠지만 있어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장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이게 핵심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장내 미생물 중에 건강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사실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건강, 체지방 조절,
인지 관련, 수면 관련, 면역 관련 이런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 주는데 여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 미생물이 많대요. 그럼 이 미생물이 적다. 그럼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이나 간장 질환이나 이런 거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체지방 조절에 관련된 미생물 이게 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뚱보균을 분석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적다 그럼 체지방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 체지방 과다로 인한 비만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 관련 미생물. 이게 이제 기억력 감퇴나 치매나 이런 걸로 갈 여지가 있다. 간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대 광고고요. 이런 우려가 된다. 그런데 걱정 마셔라.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그러면 바꿔주면 되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수면 관련 미생물, 이게 가바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장내 미생물인데 그게 얼마나 있는지. 가바가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관련 미생물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불면증 기본 있으시고요. 잠 자다가 자꾸 깬다 뭐 이럴 수 있고요. 불면증이 결국은 파킨슨병을 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수면 관련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인 거고요. 또 뭐 면역 관련 미생물 이런 거는 모든 게 면역이에요. 모든 게 염증,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뭐 하다못해 잦은 감기 이런 것도 다 면역 관련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관련된 거. 나는 뭐 먹으면 이렇게 설사를 자꾸 해. 나 하루에 화장실 2번 가. 좋은 거예요? 오늘 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2번 간대요. 먹기만 하면 간대요. 먹기만 하면 가는 거면 잘 가는 걸까요? 아니죠. 먹은 게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될 만큼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으면 바로 가. 그러면 제대로 영양소 흡수를 못 한다는 얘기죠. 혹은 변비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 분도 있어요. 변비 어떤 게 변비야? 화장실 가서 변을 꼭 염소똥을 봐야 변비인가요? 아니고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뭐 규칙적으로만 가면 3일에 한 번씩 가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3끼 먹은 거를 이틀, 3일 계속 묵혀두고 있어요. 3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 안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변비라고 의학적으로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은 배변을 하는 게 적당히 흡수가 되면서 찌꺼기들을 제대로 버려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생활습관, 식습관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장내 미생물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탄수화물 소화에 관련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탄수화물 소화는 입에서 일단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하고요. 위에서 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남아있는 식물성 탄수화물 혹은 식이섬유 그런 것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장에서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관련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은 얼마나 있는지 비타민을 생성하는 미생물은 얼마나 있는지 비타민 K나 비타민 B12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누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B12는 조혈에 관련된 비타민이죠. 그런 것들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레포트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 관련이나 면역 관련 미생물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 어려운 이름은 저도 읽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해낸다는 거예요. 그 HM 파마라는 곳에서. 그리고 중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짜잔. 예.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산물 중에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성분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이렇게 분포가 돼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뭐냐면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단세지방산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이 단세지방산이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식이섬유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분해가 돼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내가 먹어줬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장 세포들의 에너지원이고요. 장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뿐 아니고 아민이 뭐니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는 게 단세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단세 지방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세 지방산이 대표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고요. 뿐 아니고 이런 항균 펩타이드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해서 보통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의 항생제예요. 균을 죽이는 거예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성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포스트바이오틱스로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만들어요. 셀레늄도 장에서 많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K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복합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요. 아까 왜 단백질 대사하는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단백질을 잘라갖고 이렇게 류신, 아미노산, 뭐 메티오닌, 발린, 이소루신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밖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가바 이런 것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일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세포 파쇄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얘네도 생명체니까. 죽으면 그 죽은 애들이 잘라져서 펩티도글리칸, 지지단백질, 테이코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세 지방산이 왜 중요하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림에 있는 게 장 세포예요. 장 점막이거든요. 장 점막에 육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 점막이 닥지닥지 잘 붙어 있어야 밖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은 막아주고 필요한 영양소만 싹 흡수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요 틈이 벌어져. 틈이 벌어지면 이 틈 사이로 유해한 물질들이 쑥 들어와요. 혈류로 바로. 그러면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내지는 복통 설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토피나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장 세포들의 밀접 접촉이 느슨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단세 지방산이 요거를 빡빡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로 하실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겼어. 장 사이사이가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꿰맬 수도 없고요. 본드를 붙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줘서 이 단세 지방산을 잘 만들어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밀접 접촉을 강화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내 환경도 유지해주고 장 운동도 활성화해주고 뭐 칼슘 이런 거에 흡수 도와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단세 지방산이기 때문에 단세 지방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드냐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단세 지방산은 이렇게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소화가 돼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이렇게 이런 물질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세트산, 뷰티리산, 프로피온산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게 탄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2개, 4개, 6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는 일들이 다 각자 있어요. 뭐 유해균 성장을 억제한다든지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든지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요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프로피온산이 뭐 비만이나 당뇨 예방 이게 이제 그 다 논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세 지방산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체험단이 2달 동안 섭취한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체험단이 2달 먹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정말 좋아졌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세 지방산이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시면 이 빨간색이 섭취 전이고요. 파란색이 섭취 후예요. 그리고 이 솔루션 그룹별은 1번부터 6번까지 먹었는데 정말 각 솔루션들이 다 좋아졌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다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 세트를 처방받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를 6개월 정도는 먹으라고 하거든요. 6개월 먹고 다시 검사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라고, 비교를 하라고 권하던데 단 2달만으로도 이렇게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을 만큼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불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 만성적으로 아프다, 뭐 팽팽해진다, 배변 후에도 찜찜한 느낌이 든다,
식사할 때마다 화장실 간다. 아까 그런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도 섭취 직전에서부터 섭취 1주, 8주까지 서서히 불편감 증상들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특히 첫째 주에 급격하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내 몸에 콜레스테롤 관련, 비만 관련, 뭐 여러 가지 체지방 관련, 뭐 면역 관련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건 이런 불편감 증상일 거예요. 근데 그 증상들이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먹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내 장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체험단이신 분의 어떤 레포트를 받으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이분은 장내 유해균, 장내 유익균 균형은 뭐 문제가 없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이 초록색이 평균이라면 빨간색이 본인의 데이터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많이 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평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은 2번 마이크로바이옴을 처방받으셨대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D학점. 여기 보시면 많이 쳐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장에 유익한 물질들이 별로 못 만들어냈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 진단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뭐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그랬는데 2달 섭취 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균형 점수도 B로 올라가셨어요. 이분 아마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실 건데 다시 분석해보면 아마 A학점까지 올라가셨을걸요. 그리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훨씬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분에게 낸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미생물들 지표에 관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심혈관, 간 건강, 체지방, 두뇌, 수면, 면역,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이 중에 높은지 낮은지가 핵심이 아니고요.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가 핵심이래요. 또 빨간색은 안 좋은 거고요. 초록색은 좋은 거고요. 오렌지색은 보통인 거예요. 그러면 빨간 게 굉장히 몇 개가 눈에 띄시잖아요. 이분 데이터에서. 심혈관, 간 기능, 체지방, 수면, 그리고 탄수화물에서 단백질 소화. 다 안 좋은 상태셨어요. 근데 2달 후 결과가요.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진 게 보이시죠? 심혈관 쪽. 그러니까 이분은 콜레스테롤 조절 미생물이 별로 없다가 이제 조금 늘어난 걸 거고요. 그리고 두뇌 관련, 이건 원래 좋았구나. 그리고 수면 건강 쪽은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2달 결과니까 완전히 좋아졌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혈관, 간 기능, 체지방 이렇게 그 평균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죠. 6개월까지 다 드셨으면 아마 이게 훨씬 많이 움직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맞춤 식습관, 생활습관, 솔루션을 이렇게 요약해서 줘요. 이게 건강검진 보통 받으시잖아요. 국민건강공단 뭐 이런 데서 받는다.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줘요. 비싼 건강검진도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줘요. 어떤지 진단을 해줄 뿐이에요. 근데 나의 앞으로의 식습관과 생활습관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잖아요. 가공식품, 뭐 음주, 식사, 물 섭취, 채소 섭취, 과일 섭취, 고기 섭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뭐 잘하고 있어요? 뭐 조금 더 잘해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솔루션을 다 친절하게 다 주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처방받은 걸 섭취를 하다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죠.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이분은 장내 유익균 부족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많이 쳐져 있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제법 좋으셨죠.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 6번을 처방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도 2달 후 굉장히 훌륭해지셨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되게 좋아지셨고요. 빨간색이던 것들이 조금씩 변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2달 후 다시 검사하고 다른 솔루션을 제안받으셨어요. 6개월을 섭취를 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흔하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밸런스 위드인을 계속 드셔도 돼요. 내지는 아직 건강 관련 지표들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빨간색인 것들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다시 제안받으신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이런 질문 있죠. 개인 맞춤형이라며 개인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6가지로 대변할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대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한 40가지 정도 조합을 만들어서 가장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조합 6가지를 세트를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분변을 보낼 거잖아요. 그 회사에. 그 회사의 이제 CEO인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들 덕분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세분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많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제 세계 진출을 꿈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검사해 보세요. 검사하셔갖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면 다양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조합이 또 더 나올 거라는 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과 이건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은 뭘 확인해 주는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요. 간 기능 정상, 뭐 콜레스테롤, 뭐 LDL이 높아,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 기능이 정상이긴 한데 아직은 질병 단계는 아니야일 수도 있어요. 정상 범위에는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까지가 정상인데 199야. 그럼 정상이에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놔두면 200, 210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정상 범위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원에서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식습관, 생활습관 그대로 진행이 돼서 드디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넘어갔어. 그럼 그때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을 주겠죠. 그 이전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분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조절해주는 균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내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바꿔봅시다. 그게 솔루션인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 건강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분변 검사도 같이 받으시면 2가지를 종합적으로 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검사비 비싸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비싸다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22만 원 작은 금액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검사에서 알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그 검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과 혹은 그 배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이 검사를 할 수 있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유전자 검사 하는 것도 100만 원이고요. 그냥 건강검진 조금 복잡한 건강검진 하는 것도 거의 한 2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약간 좀 허무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네. 좋아야 되는데 왠지 허무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어쨌든 검사를 하고 나면 어쨌든 제가 제안받는 솔루션 프로그램이라도 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가 살짝 부족하네요. 뭐 이런 거 혹은 지금 상태 괜찮네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속 그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